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선생님과 영상에서 만나게 됐네요.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표현 중에서도 종결 표현에 대해서 또 높임 표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표현의 유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거 있죠? 종결 어미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 이야기 했었는데. 뭐 있어요? 그쵸? 평서, 또 그쵸? 의문, 또 뭐가 있죠? 명령, 2개 더, 청유, 또 하나 그렇습니다. 감탄문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워낙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이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의문문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학습지에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학습지를 꼭 보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문문의 종류 3가지. 판정, 설명, 수사 의문문입니다. 가장 쉬운 건 이제 판정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판정 의문문이 뭘까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강의 들었니?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응, 들었어. 아니, 듣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대답을 요구할 수 있죠. 특히 긍정, 부정. 영어로 따지면 yes or no가 되는 거죠. 설명 의문문은 뭐냐면요.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단순한 긍정, 부정의 대답이 아니라요. 문장 안에 의문사가 존재한다는 게 이제 특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너는 대학에 왜 가려고 하니? 이런 거죠. 대학에 가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죠. 설명 의문문입니다. 마지막 수사 의문문이 있습니다. 수사 의문문은 뭐냐면요.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서술, 확인, 청유, 감탄, 명령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그걸 모르니?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다들 그걸 알아 라는 서술을 위해서 형태만 의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뿐이죠. 이런 것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습할 것은 명령문과 청유문의 특징입니다. 사실 명령문과 청유문도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지금 이 강의에서 다루는 이유는 명령문이 간접명령과 직접명령의 2가지가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명령문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직접 명령입니다. 아이고, 다시. 네, 첫 번째는 미안. 네, 직접 명령입니다. 직접. 이런 거죠. 직접 말하는 거예요. 밥 먹어. 일어나. 이런 직접 명령. 직접 듣는 사람에게 대놓고 하는 명령이 직접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간접 명령은 무엇일까요? 간접 명령이란? 간접 명령은 담화 현장, 즉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 없는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아니 학습지에 나와 있는 예. 정부는 침수 지역의 구호 물품을 지급하라. 말하는 순간 정보가 내 눈앞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명령하는 거죠. 이런 게 간접 명령입니다. 또는 선생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너에게 말씀하셨어. 이런 거 간접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또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골고루 반찬을 골고루 먹으라고 하셨어. 이런 거 간접 명령입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원래 명령의 어미가 뭐죠? 네, 어라 알아예요. 먹어라. 이거죠. 그런데 간접에서 지금
으라고라고 이야기했어요. 먹어라라고 하셨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명령의 명령형 어미는 으라를 사용하고요. 직접 명령에서는 어라, 아라를 사용한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명령문의 주어는 청자인데 생략이 빈번하며, 세 번째, 청유문의 주어는 화자와 청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렇겠죠? 우리 함께 머리를 밀자. 화자와 청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주어입니다. 마지막, 이거는 이미 배운 거죠. 명령문과 청유문의 서술어로는 동사만 놓을 수 있고 형용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 높임 표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임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그렇죠.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혹은 낮추는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장의 서술의 주체, 즉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에서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임 표현의 체계는 이렇게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입니다. 이 중에서 상대 높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높임은 화자가 누구를 높이는 걸까요? 그렇죠. 상대방, 듣는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상대를 높이거나, 자, 중요한 거, 낮추는 것도 여러분 됩니다. 낮추는 것도 역시 상대 높임입니다. 주로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상대 높임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집니다. 격식체에 네 가지가 있죠. 아주 높이는 거, 그냥 높이는 거 예사 높임이라고 합니다. 살짝 낮추는 거, 아주 낮추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비격식체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높이는 해요체와 낮추는 해체입니다. 자, 어때요? 낮추는 것도 지금 들어간다는 겁니다. 상대 높임법에. 이 상대 높임법의 체계를 잘 눈여겨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 높임법의 체계의 이름은 각각 종결 표현을 따서 지었습니다. 격식체의 첫 번째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입니다. 하셨습니까? 처럼 하십시오체. 자, 두 번째 예사 높임의 하우체입니다. 예사 높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동년배 교수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높임이죠. 내가 오늘은 집에 가오. 이런 식으로. 하계체는 낮추는 거죠. 어떻게 하계체로 낮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하면 돼요. 장인이 사위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잘 왔네. 하계체죠. 낮추는 겁니다. 헤라체는 아주 낮출 때 사용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비격식체에는 해유체와 해체가 있는데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특징이 뭐냐면요. 비격식체는 언제 쓰는 걸까요? 격식을 차리지 않는 순간에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교실에서 여러분에게 뭐뭐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교실 상황이 아주 높여야 하는 격식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유체를 쓰는 겁니다. 격식체는 심리적인 좀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주례사를 하는데 격식체가 아니라 뭐뭐 했어요, 그랬어요 이런 비격식체를 사용한다면 어울리지 않겠죠. 자, 이제 주체 높임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은 좀 쉽죠.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것을 주체 높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서술의 주체가 뭐겠어요? 어떤 문장 성분일까요? 그렇죠. 주어를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현 방법은요. 선어말어미,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합니다. 또는 높임의 무슨 조사일까요? 우리 했죠 얼마 전에. 그쵸?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합니다. 높임의 전미사 님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특수어휘, 계시다, 주무시다, 드시다, 잡수시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집에 계신다. 할아버지께서 주무신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실현되는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체 높임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습니다. 직접 높이는 거는 첫 번째 예처럼 선생님께서 여의신다고요. 여의는 주체가 누구죠? 네,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다에 시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죠. 여의신 이렇게. 간접 높임은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예를 봅시다. 아버지께서는 걱정이 많으시다 에서 많으시다는 뭐가 많다는 거죠? 네,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때 시는 뭘 높인 거예요? 사실은 걱정을 높인 게 되는 거죠. 걱정을 높여?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이 걱정 누구랑 관계된 거예요? 아버지의 걱정이죠. 즉 아버지라는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객체 높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는 서술의 객체인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로 특수어휘를 통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건 사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객체가 뭐냐, 목적어나 부사어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예를 통해서 한 가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 이 문장에서 병원에 가는 것이 만약에 여기 객체가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로 바뀐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뭐라고 써야 돼요? 데리고 대신 뭘까요? 그렇습니다. 모시고. 이게 바로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객체 높임법을 사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객체 높임법은 특수어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어문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는 시간 표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시간 표현에 대한 영상도 꼭 빼놓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높임 표현과 종결 표현과 관련된 한 가지 숙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숙제일까요? 네, 숙제는 미션이죠. 우리 수업 시간은 안 할 겁니다. 115페이지에 2번 해오셔야 됩니다. 해서 선생님한테 검사 맡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117페이지에 3번입니다. 두 개를 모두 해온 사람은 선생님에게 수업이 끝나고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도장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는 시간 표현 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